9번째입니다. 무엇이 9번째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이해찬 컴백. 야, 매머드 선대위로. 네,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뒤에 김부겸 전 총리, 나란히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3명이 같이 찍힌 모습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 선대위 합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다가 합류를 했죠. 어제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꼭 심판을 잘 해서 국민들이 받는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야, 이해찬 9번째 총선 등판입니다. 상황 재등장. 네, 이해찬 전 대표 이번 총선이 9번째다.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9번째면 36년입니다. 물론 이제 요 앞선 4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한 32년, 33년 차로 지금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이 넘게 지금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52년생, 70이 지금 넘은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건강이 괜찮을 것이냐, 선대위원장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금 좀 거동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9번째 총선에 등판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 7전 7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관악에서 5번, 세종에서 2번.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도 이제 2번의 승리를 거뒀고 지난번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뭐 180석 가까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부르는 그 상황의 귀환 같은 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가 여기 컴백해서 사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좀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과연 이 선거라는 중차대한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이유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이 이제 말하자면 대중연설도 능하시고 이제 전국을 투어할 수 있는 분은 다니실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선거에 발묶이죠. 그다음에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죠. 당무 봐야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 선거 지휘는 이제 투어는 이제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할 것 같고, 이해찬 총리는 이제 상황으로 남아서 상징적으로 선거를 지휘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떠나지 않고서 선거를 못 치르는 이 국면이 어찌 보면 이해찬 의존도가 높은 당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과연 이게 중도 확장성이 있는 모습인가?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랬죠. 200석 할 수도 있다 얘기하다가 어제는 좀 아주 낮은 로우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 같은 게 선거는 잘하실지 몰라도 제약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있어서 이 선대위 3인 체제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뭐 본인 직접 뛰겠느냐.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됐다는 얘기는 중도 확장성은 글쎄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 비슷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광재 대변인. 진보 세력이 20년 장기 집권설을 언급하며 국민 갈라치겠던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자기네 편만 결집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고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약간 중도 확장성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중도 확장성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산토끼 말고 집토끼 우선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뭐 이해찬 전 대표를 모셔온 부분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지금 이 매머드 선대위의 또 다른 공동 선대위원장의 한 분이 김부겸 전 총리다. 네. 김부겸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모신 이유가 바로 이야기하신 중도 확장성 때문에 아마 김부겸 그러니까 지금 전 총리를 모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는 과거 한나라당에도 몸을 담았던 분이고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진폭이 양쪽 모두에다 다 걸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중도성 부분을 아마 이 지금 일종의 뭐랄까 보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아마 인물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그리고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도 어제 뭐 취임하자 말자 네. 한 이야기가 친명 비명 나누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막말 경계령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말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꼭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무래도 당내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의 지지층들에 대한 상당한 아마 일종의 워닝, 경고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일종의 군기반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군기반장은 그 조직의 오너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교감 속에서 과연 그렇게 이 자신의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신의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말씀처럼 어제 사실 이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이해찬 대표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그럼 사실 저희가 지금 다루게 된 건데 아까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같이 볼까요? 지금 민주당은 쓰리톱 체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쓰리톱 선대위원장 3명의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사실 그 밑에 일반 선대위원장도 뭐 한 20명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메머드 선대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탑이고요. 대신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지혁 원내대표,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뭐 의원, 전 의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신조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쓰리톱의 원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 공동선대위원장 다들 자기 선거하느라 바쁜 상황들일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 세 분은 네.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별에서 이제 선거를 어떻게 보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경기도에 계시고 나경원 전 대표도 지금 서울 동작 지역구시기 때문에 각각 수도권의 3개의 광역단체에서 이른바 저희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저희가 수복하지 못한 의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그 아마 경남이나 이런 영남 지방에서도 비슷한 선대위원장이 아마 나오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원톱으로 가시고 각 지역별에 또 일정 부분 자유도나 이런 걸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 쓰리톱 선대위원장 저거는 사실 제가 볼 땐 실패한 선대위 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포용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 선대위 잘못 꾸렸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단 그러니까 윤재혁,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 네 사람은 본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그 지역 전체에 바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넣었다. 각 지역에서 부분별로 좀 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저희가 좀 정정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 중에 정우택 의원이 버젓이 돈 봉투를 받았는데 공천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정우택 후보 쪽에서는 나는 아니다 돌려줬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 약간 이게 뭐 받은 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각각의 주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선대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를 보고 있었죠. 어제 민주당 선대위 이렇게 이재명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까지 3명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대위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출범식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선대위 가느라 오전 재판에 오후 출석한 이재명.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오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같은 시간대인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렇게 오후 재판에 출석을 했고 다음 기일에는 불출석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사실 동작을 지역에 이 유세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 얘기를 또 직접 본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기 10번 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재판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 여기 10번 오시죠. 내일도 저희가 오늘 선대위 발족실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법정이 오후로 연기가 돼서 집앞으로 연기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유 후보님 생각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유 후보님이 이 출전하는 공작의 지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 동작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선대위 끝나고 재판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짬내서 들렸어요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도 가야 되고요. 전국 다니면서 지원 유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개항을 지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메머드급으로 꾸려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본인 선거를 일단 치러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까 국민의힘은 현역으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을 축출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대부분이 공천받았습니다. 아마 지원 유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치적 구원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선대위의 컨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공천과 관련해서 계속 당대표한테 직접 쓴소리했다라고 했죠. 관철되지 않아서 좀 언짢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단일대우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민주당의 공천 이 파열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의식이 민주당 안에는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본인의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얼굴로 치를 수 있을까요? 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논평처럼 자당의 어떤 지지자들만 보고 선거 치르겠다? 전 국민의힘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당을 향한 사실상 조롱과 희롱의 언어만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 중도 유권자층이 저는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볼 때 우리가 한 4가지 지표 정도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한 27일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디에 와 있느냐. 네. 두 번째,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 네. 세 번째가 각 이 당을 이끄는 대표의 지지도와 호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네 번째가 각 당의 공천에 대한 국민 평가는 어떤가. 이 4가지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도 싸움을 형성하는데 네. 이제 그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가지 지표 모두 지금 우리가 모든 거 보고 있지만 작년 연말과 올 초에는 굉장히 좀 불리했어요. 그 오죽하면 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초년생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인기는 올라가는데 당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국정 지지율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른바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엔 동조화가 찰떡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현상이 이제는 한동훈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는 말하자면 양쪽의 지지층은 결집될 만큼 결집됐고 네. 중도에 한 15% 있는 이분들을 갖고 오는 게 양당의 정치 전략인데 과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는 전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말하자면은 4인의 5인의 이제 합동 체제를 만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양당의 공천이 완료되는 데로 아마 캠페인 전략을 바꾸겠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당의 대표로서 비전과 민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마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현상이 효과로 이어지는 거는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는 나머지 4인 체제가 보완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이른바 현상이 이 과거에 그냥 한동훈만 독주 체제로 가고 정당이 못 따라가는 디커플링이 있었지만 지금 아니지 않느냐. 확실하게 한동훈 현상이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 공격이 아니라 비전과 민생을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안에 담긴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야 선대위가 이제 막 꾸려졌죠. 이 꾸려진 선대위가 어떻게 갈지도 저희가 아침에 매일경제 잘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